고대 역폭 메모리칩 30만 장. 당장 가져와. 세계 최강 미국은 한국이 굴복할 거라 확신했죠. 그런데 하루에만 40조 증발합니다. 삼성 없으면 미국은 공중분해됩니다. 트럼프 제발 그 입 좀 닥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얕봤다가 세계 2위 된 미국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수석 고문 제임스 워커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아침 트럼프 대통령 긴급 브리핑이 오벌 오피스가 아니라 시츄에이션 룸에서 있었거든요. 국방부 차관, 상무부 장관, 국가안보보좌관까지 다 모였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테이블을 한번 내려다보더니 입을 열었죠. AI 전략물자 긴급 통제 명령을 발동한다. 오늘부로 핵심 반도체 부품의 수출입을 국가안보 프레임으로 전환한다.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먼저 물었죠. 동맹국 물량도 포함입니까?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맹이고 뭐고 없어. AI 패권은 국가 생존의 문제야. 우리 미국한테 필요한 건 우리가 먼저 가져간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카드가 나왔다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방향을 지지하는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당시 미국의 AI 산업은 겉으론 세계 1위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HBM, 그러니까 고대 역폭 메모리요.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데 이걸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삼성 일렉트로닉스. 한국의 그 삼성전자요. 미국이 아무리 엔비디아를 갖고 있어도 HBM 없으면 AI 칩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걸 한국이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판단은 명확했죠. 삼성을 미국 쪽으로 완전히 묶어놓자. 우선 공급 계약, 기술 접근권, 필요하면 현지 생산 의무화까지. 저는 그날 오후에 바로 한국 측 채널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비공식이었죠.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삼성 HBM의 대미 우선 공급 계약을 논의하고 싶다. 그리고 핵심 공정 기술에 대한 공동 접근 프레임워크도. 한국 측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정중했지만 그 안에 분명한 선이 있었어요.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민간 기업의 공급 계약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형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저는 그때 코웃음을 쳤습니다. 솔직히요. 민간 기업 운운하는 게 우스웠거든요. 우리가 원하면 관세 카드 하나로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동맹국 대상 특별관세를 시사하는 성명을 내보낸 거예요. 명시적으로 한국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건 누가 봐도 한국을 가리키는 거였죠. 그 성명이 나간 다음 날 의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청문회였는데 주제가 동맹국 기술협력 재편이었어요. 대부분의 위원들은 대통령 방침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달랐어요. 리사 첸 위원. 아시아계 출신의 친한파로 알려진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발언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맹은 공급업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에 요구하는 건 협력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이건 동맹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예요.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는데 그건 충격이 아니라 어이없다는 정적이었어요. 옆에 앉아있던 국방전문위원 하나가 마이크를 잡더니 웃으면서 말했죠. 첸 위원님, 한국이 우리 없이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맹이라는 건 의무가 따르는 겁니다. 그쪽에서도 그 정도는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만. 한국은 미국 없었으면 지금쯤 북한처럼 가난했을 거라고요. 그 말에 몇몇 위원들이 웃었습니다. 리사 첸 위원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는데 저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고 우리가 원하는 걸 내놓는 게 맞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오만한 판단이었는지 알겠는데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펜타곤에서 언론에 한 가지 정보를 흘렸어요. 주한미군 순환 배치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거였습니다. 축소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조정이라는 표현 자체가 메시지였죠.
협조하지 않으면 안보 우산도 재검토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건 제가 직접 제안한 건 아니었지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한국 관련 브리핑 자료를 정리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어.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때 저는 몰랐죠. 한국이 감정적으로 반발하지 않은 이유가 참아서가 아니라 이미 다른 판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우리가 칼을 휘두르는 동안 그쪽은 조용히 체스판 전체를 다시 짜고 있었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게 제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열흘 동안 한국 측이 결국 테이블로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관세 압박, 주한미군 카드, 거기에 대통령 성명까지. 이 정도면 어떤 나라든 계산기를 두드려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느긋하게 기다렸습니다. 아침마다 브리핑 자료를 넘기면서 한국발 뉴스에 삼성이라는 단어가 뜨기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그 단어가 뜬 방식은 제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워싱턴 시간으로요. 국가경제위원회 부수석 사라 밀러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크도 없이 들어온 건 처음이었어요. 얼굴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워커 고문님, 삼성이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전문 읽어드릴까요? 사라가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삼성 일렉트로닉스 명의의 공식 보도 자료였어요. 한국어 원문 아래에 영문 번역이 붙어 있었는데 첫 문장부터 심장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삼성 일렉트로닉스는 특정 국가의 강압적 조건하에서의 우선 공급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당사는 글로벌 고객사와의 기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공급망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유지할 것입니다. 짧았어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감정도 없었고 비난도 없었고 해명도 없었어요. 그냥 안 한다. 그 한마디였죠. 저는 그걸 3번 읽었습니다. 3번째 읽고 나서야 이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요구한 건데 민간 기업 하나가 고개를 저은 겁니다. 그것도 애매하게 돌려 말한 게 아니라 강압적 조건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요. 외교적으로 보면 이건 거의 선전포고에 가까운 언어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삼성 성명이 나간 지 3시간도 안 돼서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별도의 발표를 했거든요. 평택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및 용수, 인프라 확장이 예정보다 4개월 앞당겨 완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력 공급 이중화, 산업용수 순환 시스템, 비상발전 백업까지 전부 갖춰졌다고요. 저는 처음에 이 두 발표의 연결고리를 못 봤습니다. 기업 성명이랑 인프라 발표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라가 한마디 했어요. 타이밍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성이 거절하고 바로 뒤에 정부가 인프라 완료를 발표한다면 이건 따로 논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같이 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맞았어요. 삼성이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던 건 감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거절해도 된다는 구조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력이 안정적이고 용수가 확보되어 있고 생산 라인이 국내에서 완결되니까 미국이 아무리 관세를 때려도 삼성은 다른 곳에 팔면 그만인 거였죠.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의 압박을 받고 나서 대응한 게 아니었습니다. 압박이 올 걸 알고 미리 성을 쌓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칼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방패를 다 세워놓은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준비한 거냐고요. 그 주 수요일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대형 데이터 센터 2곳에서 동시에 냉각수 부족 경보가 발령됐어요. 한 곳은 실제로 서버 온도가 임계치를 넘겨서 긴급 셧다운에 들어갔고 다른 한 곳은 지역 전력망 과부하로 4시간짜리 정전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건 삼성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최악이었죠. 미국이 AI 패권을 외치는 바로 그 순간에 자국 데이터 센터가 열과 전력을 감당 못해서 멈춰버린 겁니다. 뉴스가 터지자마자 실리콘밸리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반면에 한국은 어땠냐고요. 평택 클러스터는 전용 산업용수 순환 시스템으로
외부 수자원 의존도를 70% 낮춘 상태였고 용인 클러스터는 자체 변전소 3기의 비상 발전까지 이중화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칩만 만드는 게 아니라 칩을 만들기 위한 열과 전력과 물까지 통합 설계한 거예요. 저는 그때 보고서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건 기업이 아니라 시스템이구나. 삼성 하나를 압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정부와 인프라와 전략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결정타는 금요일에 왔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3곳이 거의 동시에 성명을 냈어요. 구체적인 회사 이름은 밝히기 어렵지만 AI 인프라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최상위 고객사들이었습니다. 내용은 하나같이 같았어요. 공급 안정성이 최우선이다. 특정 국가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급이 흔들리는 구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을 직접 지목하진 않았지만 미국의 행정명령이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이 행간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명들 뒤에 붙은 문장이 저를 진짜로 흔들었어요. 기존 삼성 일렉트로닉스와의 장기 공급 계약을 재확인하며 안정적 파트너십을 지속할 것이다. 이건 사실상 미국이 아니라 한국 쪽 손을 들어준 거였습니다. 사라 밀러가 그 뉴스를 가져왔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다음 수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삼성이 거절한 게 아니야. 한국이 거절한 거야. 그리고 시장이 그 거절에 동의한 거지. 그때 처음으로 불안이라는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가 꺼낸 칼이 상대를 벤 게 아니라 허공을 갈랐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아직 진짜 문제가 뭔지 몰랐습니다. 삼성의 거절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균열은 우리 안에서 미국의 산업구조 깊은 곳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알게 된 건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주말 내내 삼성 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무실에 도착해서 열어본 첫 번째 보고서는 삼성이 아니었습니다. 엔비디아였어요. 국가경제위원회 산업분석실에서 올라온 긴급 보고서 제목이 이랬습니다. H 시리즈 GPU 출하 일정 지연, HBM 수급 불안정에 따른 생산 차질. 저는 처음에 오타인 줄 알았어요. 엔비디아가 출하를 못한다고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 기업이 완성품을 만들어 놓고 내보내질 못한다고요. 그런데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면서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GPU라는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I의 두뇌잖아요. 그런데 그 두뇌가 생각을 하려면 기억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HBM이에요. 엔비디아가 아무리 최신 칩을 설계해도 거기에 붙일 HBM이 없으면 그건 엔진 없는 자동차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그 HBM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장 잘 만드는 곳이 삼성이었는데 삼성이 미국 우선 공급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기존 글로벌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했으니 미국향 물량이 줄어든 게 아니라 추가 확보가 불가능해진 거예요. 엔비디아 쪽 실무자가 상무부에 보낸 비공식 서한이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 한 문장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현재 HBM 수급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3, 4분기 출하 목표의 40%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40%요. 절반도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미국이 AI 패권을 지키겠다고 칼을 휘둘렀는데 그 칼이 자기 손을 벤 겁니다. 삼성을 압박하려다가 엔비디아가 멈춰버린 거예요. 완제품은 있는데 핵심 부품이 없으니까 공장은 돌아가는데 출하는 안 되는 이 기묘한 역설이 현실이 된 겁니다. 병목이라는 건 항상 가장 얇은 고리에서 터집니다. 우리는 가장 두꺼운 고리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주 화요일부터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실리콘밸리 쪽 소식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소문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수요일이 되니까 숫자가 나왔습니다. 사라 밀러가 벤처 캐피탈 동향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표지 넘기자마자 빨간 글씨가 보였습니다. AI 관련 스타트업 투자, 철회 및 보류, 전월 대비 30%. 30%면 거의 3분의 1이 날아간 거였어요. 사라가 설명을 덧붙였죠. GPU 출하가 밀리니까 스타트업들이 서버 확보 일정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서버가 없으면 모델 훈련이 안 되고 모델이 안 나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넣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도미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거기까지는 그래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GPU 출하 지연은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고 투자 철회도 단기 현상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목요일에 터진 건 달랐습니다. 버지니아 북부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에서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했어요. 세 곳이 동시에요. AI 서비스 운영사 두 곳의 추론 서버가 멈췄고 기업용 AI 솔루션이 4시간 동안 먹통이 됐습니다. 의료 데이터 분석 서비스 하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병원 3곳에서 실시간 진단 보조 시스템이 중단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이건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습니다. AI 서비스가 전력 인프라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구조적 신호였어요. 데이터 센터가 먹는 전력량은 매년 폭증하는데 미국의 전력망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요? 한국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을 때 전용 변전소부터 깔았습니다. 용수 순환 시스템을 먼저 설계하고 그 위에 팹을 올렸어요. 칩을 만드는 기술만 개발한 게 아니라 칩이 안정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을 통째로 구축한 거죠. 미국은 세계 최고의 칩을 설계할 수 있었지만 그 칩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쉬지 않고 돌리는 인프라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화웨이였어요. 중국 화웨이가 자체 AI 칩 대량 배치 전략을 공식 발표한 겁니다. 칩 이름은 어센드 시리즈였는데 성능만 보면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에 한참 못 미쳤어요. 한 세대, 어쩌면 2세대 뒤처진 수준이었죠. 저는 처음에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능이 낮은 칩이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사라가 분석 자료를 펼치면서 말했어요. 문제는 성능이 아닙니다. 배치 속도예요. 화웨이가 이번 분기에 깔겠다고 발표한 물량이 엔비디아가 올해 전체로 출하 예정인 물량과 맞먹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성능이 반밖에 안 되는 칩을 2배 깔면 총 연산량은 같아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중국 특유의 소프트웨어 최적화까지 더하면 실사용 격차는 서류상 스펙보다 훨씬 좁아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화웨이는 지금 당장 깔 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HBM이 없어서 출하를 못하고 있었고요. AI 패권이라는 건 결국 누가 더 좋은 칩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현장에 배치하느냐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었지만 그 무기를 전선에 보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중국은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를 대량으로 전선에 쏟아붓고 있었고요. 국방부 차관이 금요일 저녁 긴급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워커, 이거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야. 우리가 삼성 압박한다고 시간 끄는 동안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 저는 전화를 끊고 사무실 창 너머로 워싱턴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전력이잖아요. 이 도시를 밝히는 전력도 빠듯한데 AI 데이터 센터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한국은 칩과 열과 전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했고 중국은 성능 대신 속도를 선택했습니다. 미국은 둘 다 없었어요. 최고의 설계도를 갖고 있었지만 그걸 현실로 바꿀 통합 운영 체계가 없었던 겁니다. 그 금요일 밤 저는 사무실을 나서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속도를 떠받치는 구조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그 구조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저는 다음 주에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출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아침 뉴스에 나와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미국 산업계가 백악관을 향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반기라는 표현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도착해서 사라 밀러가 건네준 자료를 펼치는 순간 과장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된 표현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 정보기술산업위원회, 그리고 실리콘밸리 주요 벤처 캐피탈 대표 12명이 연명으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겁니다. 주말 사이에 준비한 게 분명했어요. 제목부터 직격이었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강압적 기술 통제는 미국 공급망의 리스크를 증폭시킨다. 성명서 본문은 길지 않았지만 한 문단 한 문단이 메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어요.
삼성에 대한 우선 공급 압박이 오히려 HBM 수급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그 여파가 엔비디아 출하 지연, 스타트업 투자 위축, 데이터 센터 운영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의도한 결과와 정반대의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건 산업계가 정부한테 당신들이 잘못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거예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것 같으시겠지만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행정명령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명을 내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기업들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이에요. 그날 오후 백악관 내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재했어요.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죠. 산업계 성명은 통제 가능합니다. 문제는 의회 쪽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누군가가 태블릿 화면을 회의 테이블 가운데로 밀었어요. 상원 외교위원회 리사첸 위원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불과 2시간 전에 올라온 거였어요. 리사첸 위원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단단했어요. 지난번 청문회에서 조롱당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청문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맹은 공급업체가 아니라고. 그때 웃으셨던 분들, 지금도 웃으실 수 있습니까? HBM 수급이 막히고 엔비디아 출하가 밀리고 스타트업 투자가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고한 그대로예요.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상식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리사 첸의 이름을 먼저 꺼내지 않았지만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 말이 맞았다고. 저도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문회에서 그 발언이 나왔을 때 코웃음 쳤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게 그 자체로 답이었으니까요. 무시된 경고는 이렇게 돌아옵니다. 조용히 하지만 정확하게요. 그런데 산업계 반발이나 정치적 역풍은 그래도 시간을 두고 대응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진짜로 저를 흔든 건 그 주 수요일에 터진 일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 연락이 왔어요. 국방부 AI 통합사업단 부단장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워커 고문님, JWS AI 시뮬레이션 일정을 연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JWS, 합동 워파이팅 시뮬레이션이에요. 미군이 AI 기반으로 대규모 전장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프로그램인데 이건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실전 배치 전 최종 검증 단계거든요. 그걸 연기한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GPU 할당량이 부족합니다. 엔비디아 출하가 밀리면서 국방부 배정 물량도 지연됐고 기존 서버로는 시뮬레이션 규모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안보 문제였습니다. 미국의 군사 AI 역량이 반도체 공급 차질 때문에 일정이 밀리고 있다. 이걸 중국이 알면, 아니 이미 알고 있겠죠. 화웨이가 저성능 칩을 쏟아붓는 동안 미국 국방부는 시뮬레이션도 못 돌리고 있다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가 동맹을 압박해서 얻으려던 게 AI 패권이었는데 그 압박 때문에 오히려 국방 AI까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사라에게 전했더니 사라가 한마디 했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정곡이었습니다. 산업이 흔들리면 안보가 흔들리는 거예요. 둘이 따로가 아니거든요. 그걸 한국은 처음부터 알고 설계한 거고 우리는 지금에야 깨닫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었어요. 월가에서 왔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거의 동시에 보고서를 냈는데 제목이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했어요. AI 공급 불확실성 프리미엄, 시장은 이미 반영 중. 내용을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미국 정부의 동맹국 기술 압박 정책이 반도체 공급망에 불확실성을 주입했고 그 불확실성이 AI 관련 주식, 투자, 기업 가치의 디스카운트 팩터로 작용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가 한 행동 때문에 미국 기업의 가치가 깎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월가가 이런 보고서를 동시에 내는 건 경고가 아닙니다. 선언이에요. 시장은 이미 미국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선언. 금요일 오후, 저는 오벌 오피스 옆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주간 브리핑을 해야 했거든요. 손에 든 보고서 묶음이 무거웠어요. 물리적 무게가 아니라 거기 담긴 숫자들의 무게가요. 엔비디아 출하 지연, 스타트업 투자 30% 철회, 국방 시뮬레이션 연기,
월가의 불확실성 경고. 이 모든 게 한 달 전 이 방에서 시작된 명령의 결과였습니다. 대기실 벽에 걸린 역대 대통령 사진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들이 묻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가 뭘 한 거냐고. 사라가 옆에 앉아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님, 이번 브리핑에서 방향 전환을 건의하실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대통령이 먼저 깨달아야 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방향 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전환할 방향이 남아있느냐의 문제라는 걸요. 그때까지도 저는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확히 반대였어요. 우리가 칼을 휘두를수록 상처는 우리 몸에 새겨지고 있었고 한국은 그 칼이 되돌아올 거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의 의미를 저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침묵하는 건 참고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걸 그 다음 주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주는 중국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브리핑 첫 장에 화웨이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사라 밀러가 자료를 넘기면서 말했죠. 화웨이가 중동으로 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중동 산유국 3곳이 국가 AI 인프라 구축 사업을 발주했는데 화웨이가 그 3곳 전부의 칩 공급 계약을 따낸 겁니다. 어센드 시리즈, 그 저성능 칩이요. 성능은 엔비디아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화웨이가 내건 조건은 미국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었어요. 즉시 납품. 정치적 조건 없음. 유지보수 인력 상주 파견. 중동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출하가 밀리고 있고 미국 정부는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GPU를 사더라도 언제 정치적 이유로 끊길지 모르는 상황인데 화웨이는 지금 당장 깔아주겠다고 하니까요.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날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시츄에이션 룸이 아니라 웨스트윙 소회의실이었는데 참석 인원이 평소의 절반이었어요.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라는 뜻이었죠. 국가안보보좌관이 테이블을 한번 두드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중동을 빼앗긴 건 아프지만 지금 급한 건 그게 아니야. 화웨이가 중동에 칩을 까는 건 시작이야. 그 다음은 동남아, 그 다음은 아프리카, 그 다음은 남미. 이걸 못 막으면 AI 생태계가 통째로 중국 쪽으로 기울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AI 패권이라는 건 단순히 누가 더 좋은 칩을 만드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칩 위에서 세계가 돌아가느냐의 문제거든요. 화웨이 칩이 중동 데이터 센터에 깔리면 그 위에 중국산 소프트웨어가 올라가고 중국식 데이터 표준이 자리 잡고 결국 그 나라의 디지털 인프라 전체가 중국 생태계에 편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카드가 한국이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저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워커, 한국에 메시지를 보내. 화웨이향 HBM 공급을 중단시켜야 해. 삼성이 화웨이에 HBM을 대는 한 우리가 아무리 수출 통제를 해도 소용이 없어.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삼성한테 미국 우선 공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게 불과 몇 주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중국에 파는 것까지 막으라는 거잖아요. 이건 삼성의 사업 자체에 족쇄를 채우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명령이었으니까요. 저는 한국 측 비공식 채널에 다시 연락을 넣었습니다. 한국 측 반응은 이번에도 정중했지만 이전과는 결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검토하겠다는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문장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거래 상대방을 제3국 정부가 지정하는 구조는 주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주권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외교에서 이 단어가 나오면 그건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가의 존재 자체를 건 선이에요. 사라가 그 문장을 읽고 나서 저를 보며 말했죠. 이건 삼성이 보낸 게 아니에요. 정부가 보낸 겁니다. 맞았어요. 메시지의 발신자는 삼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말 놀란 건 한국 정부의 거절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주 목요일 삼성 일렉트로닉스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보통은 이런 정보가 바로 흘러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이사회 의제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아마 한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려 있었기 때문에 정보가 샌 거라고 봅니다. 의제는 명확했어요. 미국의 대중국 HBM 수출 중단 압박에 대한 삼성의 대응 방향 결정.
내부에 두 갈래 의견이 있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쪽은 이랬어요. 미국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자. 화웨이향 물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그 대신 미국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자. 현실적으로 미국 시장을 완전히 등질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건 이사회 내 실무 출신 사회이사들이 주로 밀었던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쪽은 달랐어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정치적 압박에 따라 거래처를 바꾸는 순간 삼성은 독립적인 기업이 아니라 특정 국가의 하청업체가 된다. 시장 원칙에 따라 계약하되 정치적 이유로 특정 고객을 차단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 저는 당연히 첫 번째 의견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삼성이 대단해도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어요. 이사회 결론이 전해졌을 때 저는 사무실 의자에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삼성 일렉트로닉스는 모든 거래를 시장 원칙과 기존 계약에 따라 이행한다. 특정 국가의 정치적 요구에 따른 거래처 차단은 기업 자율성과 국가 주권의 영역이며 이를 외부 압력에 의해 변경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이 양쪽에서 팔을 잡아당기고 있는데 삼성이 그 한가운데 서서 둘 다 놓으라고 한 겁니다. 미국 편도 안 들고 중국 편도 안 들고 그냥 자기 원칙을 택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 화가 났습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요구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냐고.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 감탄이 올라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강대국 사이에 끼인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보통 세 가지입니다. 한쪽에 붙거나 다른 쪽에 붙거나 아니면 눈치를 보면서 양다리를 걸치거나. 한국은 네 번째 길을 택한 거였어요. 어디에도 붙지 않고 자기 원칙 위에 서는 것. 그게 가능했던 건 원칙만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원칙을 뒷받침할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HBM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니까 미국이 필요로 하고 중국이 원하고 글로벌 고객사가 줄을 서는 거잖아요. 실력이 없는 원칙은 허세지만 실력 위에 선 원칙은 전략이 됩니다. 사라 밀러가 그날 저녁 퇴근 전에 제 사무실에 들렀어요. 문 앞에 서서 한마디만 하고 갔습니다. 고모님, 우리가 한국을 통제 대상으로 본 게 처음부터 잘못이었던 거 아닐까요? 저쪽은 통제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판을 짜는 나라였던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입 밖에 내기엔 너무 무거웠거든요. 백악관 수석 고문이라는 사람이 상대를 처음부터 잘못 읽었다는 걸 인정하는 건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는 일이니까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멀리 링컨 기념관의 불빛이 보였는데 그 빛이 평소보다 약해 보였어요. 물론 착각이었겠죠. 하지만 그날따라 이 도시의 불빛들이 전부 조금씩 흐려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도 중국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세계에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라고. 그 메시지가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저는 아직 절반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6시 45분. 저는 아직 면도도 안 한 채로 휴대폰 알림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화면이 멈추질 않았어요. 사라 밀러에게서 온 메시지가 17개, 국가경제위원회 상황실에서 온 긴급 호출이 3건, 그리고 월가 프리마켓 속보가 줄줄이 뜨고 있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개장 전부터 4% 넘게 빠져 있었어요. 넥타이를 매는 것도 잊고 차에 탔습니다. 운전하면서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죠. 무슨 일이야? 엔비디아 시간 외 거래에서 12% 빠졌습니다. AMD 9%, 브로드컴 7%. AI 반도체주가 전부 동반 하락이에요. 트리거가 뭔데? 사라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한 문장을 말했는데 그 문장이 제 하루 전체를, 아니 그 이후 몇 주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블룸버그에서 AI 배치 속도 지수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2위예요. 저는 핸들을 잡은 손이 미끄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2위라고요. 세계 2위. 그러면 1위는 어디냐고 물었더니 사라가 대답했죠. 한국입니다. 백악관에 도착했을 때 웨스트윙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었고 시츄에이션 룸 앞에 국방부 연락 장교까지 와 있었어요.
저는 사라에게서 블룸버그 보고서 원문을 받아들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AI 배치 속도 지수. 이게 뭐냐면요. 기존의 AI 경쟁력 지표는 칩 성능이나 연구 논문 수나 투자 규모로 매겼거든요. 그 기준에서 미국은 압도적 1위였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가 새로운 기준을 들고 나온 거예요. AI 연산 인프라가 실제로 현장에 배치되어 가동되는 속도. 칩을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만든 칩이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꽂혀서 24시간 돌아가는 능력을 측정한 겁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국은 칩 설계에서는 1위였지만 그 칩이 현장에 배치되는 속도에서는 한국에 밀렸습니다. HBM 수급 차질,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냉각수 문제, 거기에 정부의 수출 통제까지 겹치면서 미국의 AI 인프라 확장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거예요. 반면 한국은 평택과 용인 클러스터에서 칩 생산부터 패키징, 데이터 센터 가동까지 일관된 시스템으로 돌리고 있었고 그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패권의 기준 자체가 바뀐 겁니다. GDP나 군사력이 아니라 AI를 얼마나 빨리 현실 세계에 배치할 수 있느냐가 국력의 척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척도에서 미국은 1위가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브리핑룸 뒤쪽에 서서 대통령의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취임 이후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당혹도 아니고 어떤 무력감 같은 것이 턱선에 걸려 있었어요. 대통령이 연단에 서서 원고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었죠. 오늘부로 미합 중국은 AI 산업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기자실이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미친 듯이 터져나왔어요. 국가 비상사태. 이 단어가 AI에 붙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쟁도 아니고 자연재해도 아니고 반도체 수급 문제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다니. 하지만 대통령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AI는 더 이상 산업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다. AI의 둔화는 곧 경제, 국방, 의료, 에너지 전 분야의 둔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말은 맞았어요. 하지만 그 위기를 만든 게 누구인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사라가 또 하나의 보고서를 들고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삼성 쪽이었습니다. 삼성 종합기술원에서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비공개 기술 브리핑을 진행했다는 정보였어요. 참석자는 빅테크 최고 기술 책임자급 인사들이었고 브리핑 주제가 제 심장을 한 번 더 멈추게 했습니다. AI의 병목은 연산이 아니라 열이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이랬어요. 현재 AI 반도체 성능의 실질적 한계는 칩 자체의 연산 능력이 아니라 그 칩이 발생시키는 열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 아무리 빠른 칩도 열을 제어하지 못하면 스로틀링이 걸려서 성능이 반토막 나고 결국 24시간 연속 가동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삼성이 그 브리핑에서 보여준 건 자기들의 열관리 통합 설계 기술이었습니다. HBM 자체에 마이크로 방열 구조를 내장하고 패키징 단계에서 칩과 메모리 사이의 열전도 경로를 최적화하고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과 연동되는 열 분산 알고리즘까지 갖추고 있다는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엔진을 만들었지만 그 엔진이 과열돼서 5분밖에 못 달립니다. 한국은 그보다 살짝 느린 엔진을 만들었지만 24시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냉각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라톤에서 이기는 건 100m 기록이 빠른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브리핑 이후 글로벌 빅테크 세 곳이 삼성과 차세대, HBM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기업도 포함돼 있었어요. 미국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로 그날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과 손을 잡은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자국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에 자국 기업이 답한 방식이 한국과의 협력 강화라니요. 그날 저녁 저는 오벌 오피스에 불려갔습니다. 대통령과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대통령의 책상 위에 블룸버그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AI 배치 속도 지수 그래프가 보였는데 미국을 나타내는 파란 선 위에 한국의 빨간 선이 올라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그 그래프를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물었습니다. 워커,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거지?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라고요? 처음부터요. 한국을 공급업체로 본 순간부터 삼성을 압박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패권이 칩 성능으로 결정된다고 믿은 순간부터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가장 빠른 차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경주는 가장 오래 달리는 차가 이기는 거였습니다. 대통령이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로즈가든에 저녁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소리였는지 아니면 다음 수를 준비하는 소리였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칩을 설계하는 나라가 아니라 열을 설계하는 나라가 패권을 가져간다는 사실만은 그 방에 있던 두 사람 모두 이제 부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가져올 다음 장면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백악관 내부 분위기는 제가 여기서 일한 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오히려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건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이었어요. 인정하기 싫은 걸 인정해야 할 때 사람 얼굴에 스미는 그 특유의 무표정함. 복도를 걷는 사람들 얼굴이 전부 그랬습니다. 그 아침 국가안보보좌관이 저를 불렀어요. 시츄에이션 룸이 아니라 자기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마주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특사단을 보내기로 했다. 어디에요? 삼성이야. 서울이 아니라 직접 삼성에. 저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미합 중국이 특사단을 보낸다. 한국 정부가 아니라 한국 기업에. 이건 외교 관례로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국가가 기업에 특사를 보낸다는 건 사실상 그 기업을 국가급 상대로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국가안보보좌관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덧붙였습니다. 체면 차릴 때가 지났어, 워커. 나스닥이 이틀 연속 빠지고 있고 국방부 시뮬레이션은 여전히 연기 중이고 화웨이는 이번 주에 인도네시아랑 계약을 체결했어. 우리한테 시간이 없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체면이 뭡니까? 패권이 흔들리는데. 특사단 구성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상무부 차관, 국가경제위원회에서 저, 그리고 국방부 기술협력 담당관까지 3인이었습니다. 출발은 이틀 후로 잡혔고 저는 그 이틀 동안 한국 측에 보낼 협상 초안을 작성하느라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초안을 쓰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관세 압박은 이미 역풍을 맞았고 안보 카드는 국방 시뮬레이션 연기로 우리 쪽 약점이 드러났고 시장 카드는 월가가 오히려 한국 편을 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리사 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 그 친한파 리사 첸이 직접 제게 전화를 건 겁니다. 청문회에서 조롱당한 이후로 우리 쪽과 거의 접촉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워커 고문님, 통화 가능하십니까? 첸 위원님, 무슨 일이시죠? 특사단 파견 소식 들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솔직히 그 순간 약간의 자존심이 올라왔습니다. 한 달 전에 청문회에서 무시당한 사람이 이제 와서 돕겠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자존심을 부릴 처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어떤 도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리사 첸이 잠깐 멈칫했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뭘 원하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삼성 측 인사들과 비공식 채널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고문님이 준비하고 계신 초안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에 불쾌함보다 호기심이 먼저 올라왔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프레임이 문제예요. 고문님 초안은 아마 양보안이겠죠. 관세를 좀 풀어주고 기술 접근을 좀 허용하고 그 대가로 HBM 물량을 확보하는 식. 맞습니까? 정확했습니다. 그게 제 초안이었어요. 그게 왜 안 됩니까? 그건 결국 미국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조건을 거는 구조잖아요. 덜 요구할 테니까 좀 들어달라, 이런 식이요. 한국은 그 구조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양보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양보를 주는 쪽과 받는 쪽이라는 관계 설정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저는 수화기를 쥔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맞았구나. 청문회에서 동맹은 공급업체가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웃었잖아요. 그때 이미 답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 리사 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산업계약과 정치안보의 완전한 분리. HBM 공급은 순수 시장 거래로 취급하고 안보 이슈를 지렛대로 쓰지 않는다는 공식 확인. 둘째, 삼성의 자율계약권 보장. 어떤 고객에게 얼마나 팔지는 삼성이 결정한다. 셋째, 이 원칙을 양자 간 공식 합의로 문서화한다. 저는 메모를 하다가 펜을 멈췄어요. 이건 한국이 미국에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리한 거였어요. 간섭하지 마라, 연결짓지 마라, 문서로 약속해라. 한국은 보상을 요구한 게 아니라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한국이 이 전체 사태에서 보여준 일관된 태도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적으로 반발하지 않았고 보복도 하지 않았고 그냥 자기 원칙을 말했을 뿐입니다. 대신 그 원칙을 뒷받침할 기술과 인프라와 시장 지위를 이미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원칙이 공허한 선언이 아니라 협상력이 된 거죠. 저는 리사 첸에게 물었습니다. 위원님,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청문회에서 그런 일을 겪으시고도 왜 지금 우리를 도우려고 하십니까? 리사 첸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쓴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고모님. 한국을 억누르는 게 미국에 좋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을 존중하는 게 미국에 좋은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초안을 처음부터 다시 썼습니다. 밤새 걸렸어요. 프레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양보안이 아니라 원칙 합의안으로요. 다음 날 저는 그 새 초안을 들고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리사 첸 위원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대통령이 허락했습니다. 리사 첸이 오벌 오피스에 들어왔을 때 대통령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자기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람을 마주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리사 첸은 비판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제로는 안 됩니다. 존중으로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팔짱을 끼고 기대 앉으면서 물었죠. 존중이라.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요, 위원? 한국은 미국의 하위 파트너가 아닙니다. AI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동등한 기술 동맹으로서 관계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삼성도 움직이고 시장도 안정됩니다. 대통령이 한참 동안 리사 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워커, 이 사람 말이 맞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처음부터 맞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 특사단이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한 달 전 저는 한국이 선택지가 없다고 확신했었죠. 그런데 선택지가 없었던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대신 게임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성능이 아니라 속도로, 설계가 아니라 열관리로, 통제가 아니라 원칙으로. 그리고 세계는 그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삼성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건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서울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느낀 것만 먼저 전하고 싶어요.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도착 로비 전광판에 삼성 반도체 광고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읽지 못했지만 수행원이 번역해줬습니다. 기술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금도 빠지질 않아요. 서울에서의 협상은 나흘이 걸렸습니다. 삼성 서초 사옥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의 반대편에서 세상을 봤어요. 그전까지 저는 항상 요구하는 쪽이었거든요. 미국이 말하면 상대가 듣는 그 구도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달랐어요. 우리가 제안했고 그쪽이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고 그쪽이 결정했어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불쾌하다기보다는 어떤 낯선 중력 안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협상 결과는 리사 첸 위원이 예측한 그대로였습니다. 산업계약과 안보의 분리, 삼성의 자율계약권 보장, 그리고 이 원칙의 공식 문서화.
한국은 한 푼의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단지 미국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목록을 확인받은 겁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집에 가지 않고 바로 백악관으로 갔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서울에서 가져온 합의문 초안을 다시 읽었는데 그때 사라 밀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고모님, 블룸버그에서 AI 배치 속도 지수 업데이트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프를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사라가 화면을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배치 속도 지수인 그래프였어요. 미국을 나타내는 파란 선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었고 한국의 빨간 선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두 선이 교차한 지점에 날짜가 찍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삼성이 미국의 우선 공급 요구를 거절한 그 주였어요. 여러분,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AI 배치 역량에서 추월한 정확한 시점이 삼성이 고개를 저은 그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거절 하나가 그래프의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 그래프에서 진짜 무서웠던 건 교차 지점이 아니었습니다. 교차 이후의 기울기였어요. 미국의 하락 곡선은 점점 가팔라지고 있었고 한국의 상승 곡선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요. 사라가 그래프를 가리키면서 말했죠. 이건 추월이 아니라 이탈이에요. 한국이 우리를 앞선 게 아니라 우리가 경주 자체에서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주 수요일에 또 하나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쪽이었어요. 국가경제위원회 산하전략평가실에서 작성한 내부 보고서였는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통제전략의 장기 리스크 평가. 대회비였지만 제가 직접 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결론 부분을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동맹국 대상 기술 통제 전략은 단기적 공급 확보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통제는 상대의 의존성을 전제로 하나 대상국이 독자적 공급 역량과 시장 지위를 보유한 경우 통제 전략은 역풍으로 전환된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작성한 보고서가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대통령은 서울 협상 결과 브리핑을 받은 직후였는데 표정이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없고 좌절도 없고 그냥 어떤 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워커, 솔직하게 말해봐. 삼성이 처음에 거절했을 때 우리가 바로 존중의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나스닥은 안 빠졌을 겁니다. 국방 시뮬레이션도 예정대로 진행됐을 거고 화웨이가 중동에 치고 들어갈 틈도 훨씬 좁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자초한 거라는 말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로즈가든 너머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그걸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패권이라는 게 이렇게 바뀌는 거야. 총 한 방 안 쏘고. 맞았어요. 총 한 방 안 쏘고. 미사일도 없고 제재도 먹히지 않았고 외교적 압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냥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칩을 만들고 열을 설계하고 인프라를 깔고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모이니까 패권의 정의 자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주 금요일 글로벌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협상 결과가 알려지면서 HBM 공급 불확실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고 나스닥 AI 지수가 3일 연속 반등했어요. 월가 보고서에서 공급 불확실성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안정된 이유가 미국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었어요. 미국이 한 발 물러서서 한국의 기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안정된 거였습니다. 세계 시장이 신뢰한 건 미국의 힘이 아니라 한국의 원칙이었어요. 사라가 그 금요일 저녁에 제 사무실에 들러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고모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삼성의 그 거절, 지금 돌이켜보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협상 전술이라고 생각했지. 거절하고 조건을 올리려는 거라고. 그 다음에는 오기라고 생각했어. 자존심 때문에 버티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은 알겠어. 그건 전술도 아니고 오기도 아니었어. 사라가 기다렸습니다. 그건 선언이었어. 우리는 이런 나라다라는. 그리고 세계가 그 선언을 들은 거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임스 워커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수석 고문이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미국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목격한 것을 정확히 전하고 싶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미국의 100분의 1도 안 되고 인구로 보면 6분의 1 수준이에요. 군사력으로 보면 비교 자체가 어렵죠. 그런데 그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발한 게 아니라 자기 원칙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원칙 뒤에는 수십 년간 쌓아올린 기술과 인프라와 생태계가 있었습니다. 칩을 만드는 기업 하나가 아니라 그 기업을 둘러싼 전력과 용수와 물류와 인재와 정부 시스템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그 작은 나라의 거절 한마디가 나스닥을 흔들고 국가 비상사태를 불러오고 세계 패권의 정의를 바꿔놓았습니다. 패권이란 뭘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패권은 남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에요. 자기 기준을 세우고 세계가 그 기준을 따르게 만드는 힘이에요. 미국은 통제하려 했고 한국은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기준을 따랐어요. 인천공항 전광판에 적혀있던 그 문장이 다시 떠오릅니다. 기술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것이다. 그 한 줄이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